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저 그림은 태원이라는 화가분께서 그려주신 우리 부부의 초상화인데요. 저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프로필 사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 남자 그림을 계속해서 김정일이라고 우기는 인간들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 그들의 마음속의 대통령은 노무현이고 살아있는 모든 남자의 그림은 김정일로 보이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예. 아직도 노무현 욕하는, 이미 8년 전에 대통령 임기가 끝난 노무현을 대통령이라고 욕하는 그들은 진정한 노빠? 아니면 살아있는 남자 그림은 모두 김정일로 보이는 그들은 진정한 종북 세력? 중년 탐정 김정일. 그럼 옆에 있는 사진은 저거는 박근혜야? 응? 에라이 종북 세력들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오늘 아침에 우연히, 평상시에 그 시간 냉장고를 잘 안 여는데, 내가 우연히 냉장고를 딱 열었어. 그런데, 그럼 내가 꺼내려는, 원래는 내가 그 오미자를 그 시간에 꺼내면 안 돼. 난 원래 양파 와인을 먹으려는데 냉장고 문을 잘못 열은 거야. 이쪽에 양파 와인이 있는데 이쪽 문을 열은 거야. 열고 내가 양파 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미자를 꺼내기 위해서 그 장애물을 치우는데 딱 보니까 플라스틱 물통에 뜨거운 보리차가 담긴 채로 냉장고 안에서 발견이 됐어. 무려 3통이. 이걸 본 순간 이런 만행을 이제 드디어 내가 한 건수 잡은 거지. 아니, 그러니까 원래 추천 많이 받는 방송. 아싸. 자, 여러분, 우리 망치부인 방송 벌써 추천을 많이 받는 방송에 등극했어요. 예, 오전부터 추천해주신 분이, 무려 1,400분에 계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자 숫자보다도 현재는 추천 수가 더 많다는 거,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아직까지 추천 안 하고 보고 있는 인간들아, 너희들 오늘 밤, 녹색 설사의 그 침대에서, 녹색 설사 침대에서 눈 뜰지어다.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냉장고 안에 뜨거운 걸 넣으면 안 되잖아요. 냉장고 안에 뜨거운 걸 넣으면 안 되는데, 이제 이게 원래는 항상 보리차를 그 전날 끓여서 밤새 식혀서 아침에 넣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 신랑이 까먹은 거야. 오늘 아침에 이제 끓여갖고 뜨거운 보리차를 그것도 플라스틱 병에 넣어서 이걸 냉장고 안에 몰래 넣어놓고, 나갈래다가 나한테 딱 걸린 거지. 용서할 수 없었잖아. 왜냐하면 그렇게 넣어놓으면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들, 음식들도 상해요. 예, 위생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냉장고도 되게 무리가 가고. 이거는 정말 내가 20년 만에 맞은 절호의 찬스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막 꺼내가지고 이제 눈을 흘기면서 물을 꺼내놓고 막 이제 야단을 친 거야. 우리 딸이 놀래갖고 뛰어났어.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네 아빠가 이 뜨거운 보리차를 냉장고에 넣었다. 이게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이게 새로 산 냉장고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막 잔소리했어.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한시도 감시의 그 감시망을 느슨하게 하면 안 된다고. 감시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니네 아빠는 이래서 내가 한시도 감시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막 외쳤어. 우리 딸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얼굴로 보통 아빠 편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건 분명히 아빠 잘못이거든. 딸이 아무 말 못하고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양김씨의 그 뭐라 그러나 그동안에 그 둘이서 은근히 그 연대에서 말이야 나를 은근히 무시하고 깔보고 말이야 같은 말이구나. 하여튼 저 아저씨가 나를 눈아래로 깔보면서 둘이서 얼마나 그동안 나를 무시했는지 그 막 서름이 복받치면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막 이제 그 해퍼부었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래가지고 감시를 한시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딱 그런 순간 그때 우리 남편이 이렇게 조용히 외치는 거야. 그래, 네 엄마는 20년 동안 감시만 하고 한 번도 보리차를 끓인 적이 없다.
앞부분은 다 좋았는데, 그래, 네 엄마는 20년 동안 감시만 하고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보리차를 끓인 적이 없다. 그 말을 한 순간 갑자기 전세가 뒤집어지면서 우리 딸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뱀눈을 이렇게 딱 째지면서 이러더니 내가 엄마 같은 남자 만나면 좋겠어? 이러는 거야. 내가 오늘은 냉장고에 뜨거운 물 넣어놓은 거 그걸로 돼지고기 사달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물 건너갔어. 네 엄마는 20년 동안 감시만 했다는 그 말이 뭐라고 반박을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맨날 날 협박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라 하냐면, 정말 자기도 커서, 몇 년 전에는, 재작년까지는, 자기는 크면 꼭 엄마처럼 살겠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왜, 나는 크면 꼭 엄마처럼 살 거야. 근데 그 말을 주로 어느 때 하냐면, 내가 지네 아빠한테 막 못되게 굴 때, 응? 왜 내가 먹고 싶은 거 제때 안 내놨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왜 떡볶이를 조금밖에 안 줬냐, 뭐 이럴 때 이제 막 난동을 피우고 있으면 우리 딸이 그런 거야. 나는 크면 꼭 엄마처럼 살 거야. 그런 얘기를 해갖고 분위기를 싹 올리는 거야, 나쁘게 집에 가. 그러더니만 이제 또 오늘 같은 날은 난 나중에 엄마 같은 남자 만나도 돼? 그런 말 해갖고 나의 불안감을 이제 증폭시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시험 때 막 새벽에 애를 깨우는 거야, 공부하라고.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한마디 한 거야. 도대체 당신 왜 이렇게 애를 괴롭히느냐? 이렇게 새벽에 애를 깨우고 그런다고 뭐 이게 능률이 오르겠냐고. 공부 못해 주고 귀시 붙은 것도 아니고 환장을 했다고 내가 막 욕을 하면서 공부하지 말라고. 공부는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거고 스스로 일어나서 하는 거지 왜 깨워주냐고. 막 이제 야단을 쳤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랑이 이제 속이 상했겠지. 그러니까 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공부 안 하면 엄마 같은 신랑 만나고 공부하면 아빠 같은 신랑 만난다? 나쁜 놈. 예. 아주 못돼 처먹었어. 너 공부 안 하면 엄마 같은 신랑 만나고 공부 열심히 하면 아빠 같은 신랑 만난다? 네 진짜 이씨. 그게 막 불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한테 지금부터 한순간도 눈 감지 말고 공부하라고. 눈도 깜짝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막. 그랬다는, 아주 우리 집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이 양김씨와, 양김씨와 나의 그 뭐라 그러나, 이 세 식구잖아. 근데 우리 신랑이 늘 이렇게 아주 야비해. 어쩔 때, 평상시는 안 그런데 이 딸 문제에 있어서 그런 거야. 딸이 뭔가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막 야단을 치고 있는데, 딱 나타나서 아빠는 딸 편? 그러고 하는 거야. 아니 그럼 이 야단친 나는 뭐가 되냐고. 아빠는 딸 편? 그러고 딱 그러면서 이제 그 양김씨의 연대를 딱 그으면 그 순간 내가 약자가 되면서 내가 막 야단쳤던 것들이 막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리고 내가 막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 아니 부모가 한 사람이 야단치면 한 사람은 보듬어 줘야지 둘 다 야단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런 얘기하면서 딸 데리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고 늘 그랬어. 내가 이제 사실은 우리 신랑 때문에 사실은 내가 좀 억울한 게 많아요. 왜요? 왜 그러냐면 나도 진짜 우리 딸 이국 키웠어. 정말 내가 우리 딸한테 한 번도 아기 때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정말 잘 키웠단 말이야. 근데 우리 딸한테 내가 늘 이순이야. 우리 딸은 아빠 먼저 했잖아. 맨날 데리고 아빠 연습시켜갖고 애가 8개월 때 아빠 먼저 했어.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신랑이 워낙 잘하니까 우리 신랑이 딸한테 너무 잘하니까 경쟁을 해서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애한테 나는 우리 딸의 뭐 등짝을 때린다든가 딸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을 친다든가 그런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리고 이제 딸을 야단친 게 딱 2번인데 그건 우리 신랑을 때렸을 때 신랑이 우리 딸이 신랑을 때렸을 때 그게 이제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 양육자를 공격하는 단계가 나와요. 그때 가족이 잘 가르쳐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우리 딸한테 왜 아빠를 때렸느냐고
그때 야단을 쳤어. 그러면서 이제 기저귀 찬 기저귀를 차고 있었는데 그때 13개월에서 7개월 뭐 그때 했던 것 같아. 냉장고를 붙들고 수라하면서 왜 아빠를 때리면 안 되는가를 30분 동안 야단을 친 다음에 이제 기저귀를 차고 애가 말라가지고 기저귀가 이렇게 좀 빵빵했어. 근데 이제 맴매 때리는 걸로 기저귀를 딱 때리니까 소리가 컸어. 애가 되게 놀랬지. 그리고 한동안은 아빠한테 손을 안 댔는데 20몇 개월에 또 아빠를 때린 거야. 자기가 성질이 났다 아빠를 밀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너가 이렇게 큰 잘못을 했으니 너는 엄마한테 혼나야 된다. 어떻게 아빠를 때리느냐. 막 이제 길고 긴 훈계를 한 다음에 너 2대 맞아야 돼. 그러면서 딱 매를 들었는데 우리 신랑이 매를 딱 뺏어갖고 애 발바닥을 2번 때리고 도망간 거야.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양육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우리 신랑이 잘못한 거야. 근데 2대 때렸다라면서 튄 거야. 근데 아빠가 2대 때렸는데 내가 다시 때릴 수 없잖아.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막 하마터면 막 별거 위기까지 갔어. 그 행위로. 근데 좌우지간 애를 때리면 안 된다. 뭐 이게 이제 우리 신랑의 주장이었지. 근데 하여튼 2번을 애를 야단친 거 빼놓고는 나는 우리 딸한테 뭐 소리를 지르거나 뭐 욕을 하거나 애를 등짝을 때리다든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 공부하라고 괴롭히거나 그런 적도 없고. 그랬는데 우리 신랑이 너무 잘하니까 내가 경쟁이 안 되는 거야. 옛날에는 이제 교회를 가갖고 이제 애기 엄마들이 쭉 모여서 서로 육아 정보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 우리 신랑이 다 애를 안고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딸은 똥냄새가 안 난다고. 우리 딸은 장이 좋아가지고 장에 유해세균이 없어서 똥냄새가 안 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 쭉 둘러섰던 애기 엄마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러더니 그러다 뿔뿔이 흩어져서 가버렸어. 똥냄새가 안 날 리가 있어. 똥냄새가 나지. 근데 이제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애기 똥냄새가 안 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호르몬의 작용이래. 엄마한테는 애를 낳고 키우는 엄마한테 3년 동안은 호르몬이 나와서 아이의 똥냄새가 역하게 느끼지 않게 된대요. 그 얘기 알죠? 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도 호르몬이잖아. 누구를 이렇게 좋다라고 느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날은 남편한테 좋은 냄새가 난다고 느끼고 어떤 날은 남편한테 찌린내가 난다고 느끼는 거, 그게 내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뭐라 그러나, 페로몬이 나한테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호르몬이 상대방에서 나오는 똑같은 냄새인데, 그 똑같은 냄새를 바닐라 향으로 느끼게 하거나, 찌린내로 느끼게 하거나, 그게 이 마음 속에 달려있다는 거야. 신랑이 미우면 땀 냄새가 더 나는 거야. 발가락도 더 나고. 신랑이 이쁘면 냄새가 안 나. 왠지 향긋하고 스킨 냄새가 좋고 막 그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달린 거야. 그래서 이 엄마가 애기의 똥 냄새를 못 맡는 게 애를 너무 사랑하는 이 호르몬이 냄새를 못 맡게 하는 거야. 냄새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는 거지. 그 냄새가 자기의 배우자한테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 자기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의 냄새가 싫은 사람들, 그거 자기 마음에 달려 있는 거야. 내 마음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호르몬이 그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왜 맨 처음에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면 그 여자한테서 너무 좋은 냄새가 나잖아. 그럼 향수 못 써요? 이렇게 물어보면 비누 쓰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개뻥이야. 무슨 비누를 써? 좌우지간 그거는 비누 냄새도 아니고 화장품 냄새도 아니야. 그냥 내 호르몬이야. 내 호르몬이 상대방을 좋은 냄새로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에 대한 내용을 소설로 쓴 게 향수라는 거잖아. 그거 읽고 참 찝찝하고 더러워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호르몬. 근데 그 호르몬이 되게 짧게 나온다며. 3개월?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은 3개월인가 나오고, 그래도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그 호르몬은 3년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래서 3년이 지나면 결혼 생활이 권태기가 오고, 애인도 3년 지나면 헤어지고 그러는 게 그 호르몬 작용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이 호르몬이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느냐? 그게 아니야. 솔직히 나는 우리 신랑이 그렇게 냄새가 좋다라고 느낀 게 10년 지나서예요. 결혼하고 한 10년 지나서. 결혼하고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신랑이 이렇게 어느 날 신랑이 정말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어.
너무너무나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스럽고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남편이 존경스럽게 느껴진 거야. 그러더니만 정말 남편에게서 너무 근사한 스킨 냄새가 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당신 스킨 바꿨어 그랬어. 그랬더니 오늘은 안 발랐대. 스킨을 바르지도 않았는데 남편한테서 멋진 스킨 냄새가 나는 거야. 그게 뭐냐? 결국은 사랑의 마음이 그 기간을 넘어서서 좋은 냄새로 느끼게 하는 거. 예. 김태희는 왜 발냄새도 안 날 것 같잖아. 왜 연애 처음 할 때는 발꼬락내가 안 나. 남자친구의 발꼬락내가 안 나고, 여자친구 머리 냄새가 안 나. 그 몰라? 연애 처음 할 때는 사실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놀면 저녁 때 되면 머리에 기름 끼고 머리 냄새 난다고. 근데 막 그 냄새 나는 머리통을 막 코에다 들이박으면서 막 사랑한다 그러잖아. 걔 다 호르몬 때문에 그래. 호르몬 때문에. 그 다 기름 냄새인데, 개 기름 냄새인데 이쁘다고 그냥 개뻥을 치면서 걔도 마음에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똥 냄새도 아무나 못 느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금방 씻고 나왔는데 수건에서 냄새 나니? 막 이러는 거야. 이게 다 마음이야. 모든 건 마음에 달렸어요. 모든 건 마음에 달려 있고, 사실은 건강 상태도 진짜 마음에 달려 있어. 그리고 이 피부나 이 머리카락의 상태 이런 것도 전부 다 내가 볼 때 심기 상태야. 내가 요즘에 좀 심기가 좋은가 봐. 심기 상태가 이렇게 좋고,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머리카락이 너무 쌩쌩해. 오늘 저녁에 손주 만나기로 했거든. 지난주에 못 봤는데 우리 조카 손주를 오늘 만나기로 해갖고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들떠가지고 이게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 같아. 그러다 가슴도 두근거리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살아났어. 조카 손주. 이제 앉기 시작했거든. 이제 막 이렇게 앉기 시작해가지고 막 앉아서 박수 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앉기 시작한 다음에 처음 보거든. 그러니까 불과 한 3주 전에, 지난달에 애가 이유식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숟가락을 갖다 댔는데, 그 이유식을 저처럼 숟가락을 빨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한 3일 뒤에 영상을 보니까 얘가 입을 빡 벌리는 거야. 엄마가 그럼 이렇게 벌리는데 미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3일 만에 입을 벌리면 이유식을 흘리지 않고 받아먹는다는 걸 애가 느낀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막 엎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엎드려서 엉덩이를 들기 시작한 게 한 2주 됐거든요. 그러더만 이제 앉는 거야. 아니, 엉덩이를 든 지는 한 3주 된 것 같고, 그래도 이 엉덩이를 딱 접으면서 앉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그동안에는 팔 하나를 이렇게 대고 있다가 드디어 양쪽 팔을 이제 떼고 앉을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야. 그래서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나 너무 떨려. 너무 떨리고, 머리카락이 오늘 그래갖고 너무 상태가 좋아. 피부도 그냥 내가 봐도 피부에서 빛이 나요. 하여튼 그래서 모든 건 마음에 달렸다. 모든 건 마음에 달렸어. 자, 또 중계방이 2개가 생겨버렸네. 근데 아예 처음에 2개 생기는 게 낫더라. 왜냐하면 아예 처음에 2개가 생기면 하나만 생겼다가 나중에 3개가 되면, 나중에 중계방이 추가될 때 3개로 늘어나. 그러면 보기가 어렵거든. 이쪽 컴퓨터가 글씨가 안 커져가지고 내가 볼 수가 없는데, 자, 좌우지간. 그래서 그래서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 10인의 나에게 망부님과 커플인 거 자랑 5만원 했다 이거지? 내가 그런 인간들이 많을까봐 어제 내가 10인의 날개 10만원 했어. 사실은 실수였지. 5만원을 누르려고 그랬는데 내 이놈의 손가락이 10만원을 누르더라고. 이제 27일날 카드값 내야 되는데 그 실수였어. 좌우지간 실수로 10만원을 눌러서 10인의 날개에 내가 10만원을 냈다는 거. 그래서 5만원 내고 나의 커플인 걸 자랑하는 사람들, 나랑 갑장 먹으려면 10만원 내야 돼. 자, 좌우지간. 어저께 어저께 문성근 선수가 왔을 때, 그때 이 입금액이 5,200만원인가 돼 있더라고요.
어저께 문성근 선수가 우리 집에 와서 얘기할 때 그때 그 시민의 날개의 입금 액수가 그게 이제 어제 아침 10시 반에 5,200만 원이었더라고. 근데 오늘 보니까 약정액도 7,800으로 늘어나고 입금액도 6,100으로 늘어났죠. 6,700. 입금액이 6,700으로 늘었어.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한 1,500 정도가 늘은 것 같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이러면 우리 시청자들이 또 교만해질 수 있어. 우리 방에서 다 넣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 방에서 다 넣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러 팟캐스트들이 다 같이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좌우지가 이제 어저께 뭔가 그런 여러 팟캐스트들이 어제 같이 다 내기로 한 것 같아. 나는 이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제 많은 다른 팟캐스트들을 듣고 고민을 하다가 어제 우리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을 정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러나 문성근 선수한테 이렇게 대부분 그러더라고. 문성근 선배가 와서 설명한 내용이 어려워갖고 못 알아들었대. 못 알아들었는데 어저께 내가 설명해 주는 걸 듣고 아 그런 거구나 라고 느꼈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되게 망설였던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망설였던 이유가 그 뭐라 그러나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이제까지 다른 여러 조직에 문제 생겼던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망설이셨던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 막 수개표 주장하는 사람들 글 써놓고 그랬더라고. 그런 것들이 좀 찝찝해가지고 고민하셨던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뭐라 그러나 어제 우리가 이제 나도 사실은 어저께까지 나도 그런 마음으로 고민했거든. 내가 그런 마음으로 고민했어. 그 과연 이게 될까? 그리고 이거 괜히 또 막 하자고 그랬다가 또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주면 어떡하지? 그게 되게 컸단 말이야, 고민이. 근데 어제 그 문성근 선배랑 얘기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들려온 소리가 뭐였냐면, 과연 우리는 그동안 실패해 왔는가? 노사모가 실패한 거고, 국민의 명령이 실패한 거고, 뭐, 국민TV가 실패한 걸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대부분 실패의 경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실패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다. 경험의 축적이라고 불러야 된다. 사실 우리는요, 매번 조금씩 해보면서 그 다음에는 좀 더 다른 시도를 하게 됐잖아요. 조금씩 우리가 성숙해졌다는 거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이가 한번 걷기 위해서는 수천 번 넘어져야 된다. 아이가 제대로 두 발로 걷기 전에는 수천 번 넘어지고 다치면서 울면서 그렇게 사람이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그동안의 많은 어떤 인터넷 운동들이 그건 실패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지. 우리가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도를 했던 거다. 시도의 경험. 실패의 경험이 아니라 시도 경험의 축적이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느껴왔다. 그러니까 조금씩 어떤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어떤 시도를 해보고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배워왔다는 거죠. 미주 희망연대 장호준 의장님의 편지 고마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시도들을 통해서 완성의 형태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어쩌면 시민의 날개가 온전한 완성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민의 날개를 통해서 더 성숙할 거다. 더 성장할 거다. 우리가 시민의 날개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해? 또 쌈박질 하겠지. 이러면서 안 하는 것보다 정말 박터지게. 그러면서 솔직히 나도 어저께 갔는데 거기 수개표 주장하는 사람들의 글이 보이는 거야. 아까 막 짜증이 나더라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 저 사람이 수개표를 주장하는 건 자기의 신념이겠지. 그 부분은 나하고 다르지만 그 사람은 수개표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민의 날개 울타리 안에 같이 모여야 된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그 돈을 내고 왔어요. 뭐 실수라고 얘기했지만 내고 오면서 마음이 가벼웠던 이유는 그래, 우리 민주 세력은 늘 나하고 조금만 의견이 다르면 우리는 늘 안 가버리고 연락 끊어버리고 그랬단 말이야. 물론 나의 방송에서 여전히 수개표를 주장하면 강퇴야.
블랙이고. 그러나 이건 내 방송이니까, 우리 방이니까, 내 집이니까. 그러나 내가 집 밖에 나가서 민주세력의 울타리, 같이 모인 울타리로 들어갔을 때는 거기 나하고 다른 많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올 거다. 그 사람들을 인정해야, 그 사람들을 인정해야 그게 민주세력의 빅텐트가 되는 거지. 나는 내 식대로만, 내 말만 따라야 된다. 시민의 날개가 내 뜻만 따라야 된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야.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야. 나는 여전히 우리 방에서 수개표 운동을 하는 애들을 내쫓을 거예요. 절대 용납 안 해요.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 용납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의 날개 안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시민의 날개를 포기하진 않겠다. 그 생각이 다를수록 맞춰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어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어저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동안에 시민의 날개에 대해서 좀 경계하고 그 망설이던 분들이 어저께 결단을 좀 많이 내리신 것 같아요. 예. 그 같이 한번 시민의 날개 그 다시 멀티캠으로 한번 볼게요. 자, 시민의 날개 약정 모금액 7,862만 8천원. 어저께 이 숫자가 6,600이었는데 약정 모금액은 뭐냐면 내가 얼마를 내겠다라고 약속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모금된 액수는 6,300. 어제가 한 5,200 정도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어저께 모금된 금액이 6,300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시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침 12시에 아침 10시 반에 모금 현황 요 6,300만원 이 칸은 아침 10시 반에 업데이트가 되고, 위에 있는 숫자는 그 인터넷으로 후원을 약속한 숫자. 예. 인터넷으로 후원을 약속하면 그 약정 금액이 뜨는 거예요. 요 금액은 후원을 약속한 금액.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금액은 실제로 입금된 금액.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것보다 밑에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매일매일 얼마씩 입금됐는지. 그래서 빨리 2억이 되면 우리가 IT 기술자들을 불러서 실제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아신 분들 계세요? 자, 포털에서 시민의 날개, 온라인 광장 시민의 날개라고 검색하시면 저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회원가입하시고 약정을 하실 수 있죠. 예, 회원가입하시고 약정을 하실 수 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2억을 만들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2억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성장시켜 나아가자. 사실 우리가 너무나 완벽한 걸 기대하면 안 된다. 완벽한 걸 기대하지 말고, 조금씩 키워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그랬잖아요. 누군가 해주길 바랬어. 근데 누군가가 누굴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주길 바라면서 어쩌면 우리는 불평불만만 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이 시민의 날개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고, 이게 어떤 모습으로 끝이 날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처참한 종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느 때 그런 처참한 종말이 오느냐? 우리가 모두 포기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포기하고 이걸 버리면 아주 처참하고 지저분한 종말이 오겠죠. 그러나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점들을 고치고 보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빈 곳을 채워가면서 완성시켜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쩌면 이전에 갖지 못했던 아주 견고한 우리들의 놀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포기하지 말자. 내가 어저께 나는 여기다 남은 생을 걸 테니 문성근 선수는 여기다 뼈를 묻어라. 문성근 선수가 뼈를 묻겠다 그랬어요. 예. 네네. 뭐라고요? 스캔들 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혹시 또 실패할까봐 망설일 때가 아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옛날에 어떤 일을 할 때
가령 이제 내가 영업할 때도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일은 뭐였냐면 일반적인 보험 영업이 좀 아니었어요. 우리 때는 뭐 명문대 나온,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IMF 직후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명문대를 나온 남자 그들이 회사에서 막 대거 쫓겨났을 때였어. 그런 사람들을 이런 외국계 보험회사에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고급 영업을 한 거지. 액수도 큰 비싼 일을 하러 다닌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부자들을 만나고 그랬었다는 거고, 나도 이제 학벌이 좀 그 당시에는 보험업계에선 쓸만한 학벌이었어. 그래서 이제 거길 들어가서 일을 할 때였는데, 하면서 보면 이제 어떤 목표가 있어. 목표를 딱 누군가 제시를 해.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찾아라. 그런데 그 얘기가 딱 떨어지면 나 같은 사람은 그게 되는 방법을 계속 찾아. 이 방법을 써볼까? 저 방법을 써볼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하면서 막 4-5가지를 고민을 해. 근데 굉장히 학벌 좋은 애들이 옆에 앉아갖고 그걸 할 수 없는 이유 99가지를 1시간 만에 찾아내더라고. 나는 고작 1시간 만에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느라고 4-5가지를 고민했단 말이야. 근데 나보다 머리 좋은 애들은 앉아가지고 같은 시간 동안에 할 수 없는 99가지 이유를 찾는 거야. 그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벌이나 그런 게 아니다. 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나보다 학벌 좋고, 나보다 IQ가 높으면 뭐하냐고. 안 되는 방법 99가지를 찾고 있는 사람과 나처럼 머리도 나쁘고 학벌도 나쁘지만 계속 시도하는 사람과 둘 중에 누가 더 성공 가능성이 크냐. 나는 나라고 생각해. 나보다 머리 좋고 나보다 학벌 좋고 나보다 배경 좋은 사람들이 앉아서 안 되는 이유 99가지를 찾는 것보다 나처럼 좀 부족해도 일단 들이밀고 시도해보는 사람이 성공에 좀 더 가깝다고 봐요. 왜? 저 사람은 안 될 가능성을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자꾸 도전하기 때문에 99개 도전하다 보면 1개는 걸릴 수 있거든. 안 되는 이유 99가지 찾아놓고 앉아있는 사람보다 99번 시도하는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민의 날개에 대해서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자. 이게 뭐 완벽한, 그리고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난 아니라고 봐. 어제 얘기 딱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제 보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이 별로 없는 거야. 아직 뭐 이게 전체적인 틀거리만 나와 있지. 그 방만, 이런 방 저런 방, 그러니까 왜 방에 대한 대략적 설계도만 있는 거지. 아직 기자재도,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면, 집을 짓는 거에 비유해 보면 지금은 설계도만 나와 있는 거야. 설계도만 나와 있고 그 설계도에 맞게끔 아직 기자재도 안 산 거야. 그러니까 이 집을 지을 재료도 아직 사지 않았어. 그리고 사실은 설계도가 집을 짓다 보면 변경이 돼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지금 시민의 날개는 설계도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다 같이 시작하자. 다 같이 참여해서 정말 다른 생각이 있어도 같이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지금은 설계도만 보고 우리가 뛰어들기가 어렵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이 설계도 재밌는데 한번 지어볼까? 지어보는 거야. 짓다가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죠. 제때 공급이 안 돼서 혹은 뭐 어떤 난리가 나서 제대로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것보단 이 재미있는 설계도를 가지고 뭔가 시도해보자. 뭐라도 해보자. 그게 나는 시민의 날개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500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늘을 나는 꿈을 꾸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지금 비행기를 볼 수 없다. 시민들이 과연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순간이 올까요? 언제 우리나라의 역사상 백성이 주인이었던 때 있냐 라고 생각하면서 과연 되겠냐?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중국 사람들은요, 지금의 중국 정부를 가장 만족해 한대요. 왜냐하면 과거에 왕조 시대에는 중국 사람들이 늘 전쟁이 끊이질 않았고 너무너무나 배가 고팠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살았는데 지금의 중국은 그래도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한다는 거야. 아무리 가난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의 만족도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대.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는 거야.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보다 우리는 더 나은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어. 또 언제 우리나라가 백성이 주인이었던 적 있냐? 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서 언제나 가진 자들의 횡포만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하찮겠어요. 그러나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땅 조선 반도를 지켰던 건, 삼천리 반도를 지킨 건 왕도 아니고 양반도 아닌 백성이었다. 정말로 이 땅에 전쟁이 났을 때 그 가장 많이 죽었던 건 이 땅의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그리고 일본군하고 싸웠던 독립군도 양반 중심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백성들이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민주화의 경험이 많습니까? 정말 이승만이란 독재를 4.19로 무너뜨리고 아시아 전체가 그 미국이 뒤를 봐주는 군부 독재들이 점령하고 있을 때 전두환 독재를 87년 민주항쟁으로 무너뜨린 나라야. 80년대 심지어 무장항쟁까지 했던 80년 광주 민주항쟁의 경험도 갖고 있어.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그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권력하에 우린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나처럼 감옥에 갔다 와도 나는 당당하게 지금 싸우고 있잖아. 무엇보다 우리 박래군 선수는, 그 세월호 공동위원장 박래군 위원장은 벌써 구속이 4번이래. 이번이 4번째 구속이래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언제 박래군 선생이 나오게 되면, 출소하면 한번 만나서 같이 살아온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는 정말 방향 가능성이 없어. 이제 세상이 망할 거야. 그럼 망할 겁니다. 우리 이제 저는 개신교 신자이고요. 개신교에서는 말세 개념이 있어요. 종말. 언젠가 심판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 그러니 심판의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을 잘 살아야 된다. 오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개신교의 교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만 신경 쓰냐면 종말에 신경 써요. 언제 종말이 오지? 난 결혼도 안 해봤는데, 연애도 안 해봤는데 세상이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말은 언제인지가 모른다는 거야. 종말의 때를 정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은 뭐냐 하면, 그래서 오늘 언제 종말이 오더라도 당당한 하루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말이 더 중요한 말인데,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무시하거나 그러면서 이 교회를 오는 목적 자체를 잃어버린단 말이야.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종말은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종말의 때가 올 거다. 이 종말이라는 건 인류 모두가 뭐 노잉이라든가 이런 영화처럼 에브리원이 죽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에브리바디가 죽는 때가 아니라 나의 종말이 와. 우린 다 죽잖아. 그게 종말이지 뭐야. 언젠가 우리는 개개인의 종말이 와. 근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오늘을 허비하지 말자는 거야. 언제 죽더라도 후회 없는 오늘. 언제 죽음이 갑자기 찾아와서 나의 종말이 오더라도 후회 없는 오늘을 만들자. 그게 이 개신교 신앙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나누는 오늘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종말은요, 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종말이 때가 오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게 아니야. 우리의 노력으로 종말을 미룰 수 있어요. 난 그렇게 봐요. 개신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날마다 노력하다 보면 그 심판의 때를 나는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바뀐다. 이게 사람이 말이에요. 태어나면 왜 사주라는 게 있잖아요. 사주팔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사주팔자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태어난 해, 달, 일, 월, 그러니까 달이 똑같이 해, 월, 일, 시. 요게 이제 4가지 그 사람이 태어난 때를 상징하는 이 시간대인데, 요 시간대를 가지고
그 시간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운명을,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궤적을 정리해 놓은 게 그게 사주팔자에 대한 통계학이야. 사주팔자에 대한 이야기가요, 원래는 통계학이에요.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어떤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살더라. 그걸 가지고 통계학을 내놓은 건데 그걸 너무나 맹신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미래를 막 점치려고 그러고, 그리고 아유 얘는 뭐 할 팔자야 그러면 포기해버리고, 근데 사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 옛날에 그 어떤 할머니가 나한테 무당이 될 거다 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무당이 되지 않았죠. 우리 엄마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나를 기독교인으로 키우신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떤 점쟁이가 막 사람들한테 이제 장난을 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내 손금을 보겠대. 그래서 그래요? 한번 봐보세요. 딱 했더니 그 사람 손을 확 떼는 거야. 그래서 아유, 근데 예수쟁이구만 이러는 거야. 손금에 예수 믿는 게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소위 이제 그 점쟁이가 된 지 얼마 안 된, 한마디로 이제 그 무당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영빨이 좋다 그러거든. 그런 사람을 딱 보고 에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사주팔자 손금이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막 욕을 하면서 가요. 부정 탔다고. 아이고 큰일 났다면서 부정을 탔다면서 가더라고. 그 사람 그들이 장사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좌우지간. 운명은 가령 이제 사람의 성향 있잖아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되게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없고 그런 사람이 뻔하잖아. 미래가.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뻔한 인생을 살다 죽겠구나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용기를 내서 내 삶의 방식을 바꾸면 그의 운명이 변하는 거예요.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는 패턴은 있지만 그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이걸 깨겠다, 이걸 바꾸겠다라고 작정을 하면 나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운명의 수레바퀴를 본인이 돌리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거야, 앞으로 우리나라에 미래는 없어, 우리는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망합니다. 어떻게든 망하는 걸 막아내겠어. 아직 시간이 있잖아. 맥가이버처럼 마지막 5초, 3초 남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거야. 어차피 한번 죽을 건데 노력하다 죽으면 폼나잖아.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는 방송 1위에 등극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느라고 추천하는 것도 깜빡했지. 지금 2,300명 중에 300명이 380명 추천 안 하고 있네. 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좀 막혀 있어. 그 폐쇄적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종교는 전부 다 사입이고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천주교도 이단이다, 불교는 우상숭배다. 그래서 타인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교회를 교인들이, 우리나라 교인들이 그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특히 좀 심해. 우리나라식 교회야. 이게요, 그 뭐라고 그러나, 술을 못 먹게 하는 거, 술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게 우리나라만 그래. 교회에 다니는 사람 술 담배를 안 하는 게 우리나라만 그래. 왜 그러냐 하면, 그 서양 사람들은 취하지만 말라고 그러지 술 마시지 말라고는 안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 문화 자체가 와인을 마시고 맥주를 마시는 걸 그냥 삶으로 여기기 때문에 물이 나빠서 그런 걸 해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없어. 우리나라만 술을 교회 다니면 안 마시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술을 좋아했다는 거야. 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미국인 선교사들이 오던 그 시점이, 선교사들이 와서 막 교회를 전파하던 1920년대 그때가 미국에 금주령이 내려져 있을 때였어. 미국에 금주령이 내려져 있고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술을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려면 술을 좀 덜 마셔야 되겠다 해서 아예 술 마시지 마라, 그런 한국적인 한국교회의 특수성이 생긴 거야.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 발달돼서 촉이 좋아, 감이 좋고. 그래서 한때 그 세계의 브랜드 메이킹을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실험을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면 세계적으로 성공한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감인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중국에서요. 중국은 거대한 대국이었지만 언제나 우리 문화를 무시하지 못했어. 한국 문화를 무시하지 못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감 때문이야. 감각.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강한데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내가 그랬잖아. 반도 기질이라고. 스페인이나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질이 뭐냐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거야. 물론 인도 차이나 반도 왜 그런데 거긴 너무 더워서 의지가 없어. 거긴 너무 더워서 의지가 없는 거고 이 그 온대지방에 있는 반도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그다음에 터키, 우리나라 이 나라 사람 이 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성격이 뭐냐면 굉장히 자기 주장이 선명해. 그리고 선명한 걸 좋아해. 흐지부지하는 걸 싫어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그럼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아.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반도는 문화가 섞이잖아요. 해양 문화하고 이 대륙 문화가 섞이는 곳이고 그러니까 언제나 변화가 끊임이 없는 곳이야. 늘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 변화의 감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센서가 발달하는 거지. 감각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모든 예술가들이 그 반도들에 또 살아. 문화유산도 그 반도들에 많고 좌우지간 이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 자기 주장이 너무 선명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싸움을 잘해. 스페인 사람들 무서워. 이탈리아 사람들도 무섭고 그리스나 이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가족 건드리면 가족을 똘똘 뭉쳐갖고 한판 붙어. 그게 이제 가족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한번 싸우면 끝장을 보고 굉장히 이제 이 과격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나오면서 굉장히 폐쇄적, 내 말만 옳다. 내 말만 옳아. 그러면서 굉장히 그 한국 교회의 교리가 되게 폐쇄적이 돼버린 거야. 근데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 열린 마음으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되게 열린 마음으로 그 당시에 많은 어떤 그 제약, 이런 걸 벗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본질로 다가가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걸 우리 이제 종교가 교리를 갖게 되면 종교의 이론이 생기는 걸 종교 교리라 그래요. 종교의 교리가 생기면 그건 이미 종교의 본질이 흔들렸다는 얘기야. 종교가 맨 처음에 나타나는 건 어떤 영적인 존재와의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할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 패턴 때문에 그 신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종교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결국은 정말로 신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신과 직접 소통하지 못하게 된 거야. 직접 소통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령 부처가 불상 있잖아. 불상. 부처의 상이 왜 생겼냐 하면 부처의 사상을 처음에 제자들이 전했어요. 그래서 이 인생은 정말 고통이다. 삶은 고다. 그러면서 108번뇌 속에서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고뇌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생명체는 윤회한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재생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건 연관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끊임없는 번뇌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 108번뇌를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공의 상태로 비우면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으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그 윤회를 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불교의 철학인데 그 얘기를 전달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그 얘기를 전달했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왜 그러잖아요. 불교의 이 철학이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 심오한 불교의 철학을 이해시키려고 만든 게 불상이야.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대. 그래서 부처처럼 깨달음을 얻으려고 네가 노력하다 보면 깨달음의 경지에 갈 수 있어. 그래서 불상이 생겼다는 거야. 불교 철학이 너무 어려워서 대중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령 이제 티베트 불교를 가서 보면 이 사람이 뭐 돌리잖아. 마차라 그러나? 그거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무슨 돌아가는 걸 통을 돌리면 내가 경전을 한번 읽었다라는 생각을 하잖아. 그 또한 너무나 심오한 경전을 다 읽지 못하니까 그냥 못 배운 서민들이 이 통을 돌리면서
사실은 그 통을 돌릴 때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 뭔가 바람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와서 통을 돌릴 거 아니야. 하루 종일 통을 돌리면서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겠지. 그러면서 깨닫는 거야. 아, 이게 내 욕심이구나. 그래서 그 욕심을 내려놓고 통을 돌리다 내려가면 경전을 많이 읽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그런 논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논리라는 건 결국 신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설득하기 위해 만든 게 교리야. 그래서 어떤 교리가 막 강조된다면 이미 다수가, 그 종교에 소속된 다수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신과 소통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저는요, 정말 한국 교회의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 그랬더니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 때, 나더러 사입이라고 그럴 때, 그래서 너는 기도가 뭐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네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들었다면 너는 대화한 게 아니지. 너의 일방적인 시위를 한 거지. 그럼 막 고민하더라고.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교회를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교리에 따라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교리에 따라 믿는 여자랑 결혼하고 믿는 남자랑 결혼하고, 교리에 따라 그 교리는 신이 아니죠. 종교를 운영하는 원리일 뿐이야. 진정한 종교는 정말 신과 소통해야 돼. 그러면 이 신이란 존재는 누구냐? 이 우주의 섭리를 아는, 섭리를 만든 자를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섭리 자체를 신이라고도 해. 나는 근데 그게 많이 틀리다고 생각 안 해요. 좌우지간 나는 하나님이라는 내게 말 거시는 분,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신은 어떤 틀거리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틀거리에 매여 있지 않고, 내가 틀거리에 매여 있을 때 그 틀거리를 깨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많은 다른 종교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 곁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 얘기를 뭐 전달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게 오늘 본질은 아니야. 아니, 냉장고 얘기가 왜 그쪽으로 갔지? 예. 아니, 그러니까 마이크가 켜진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내 말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데 막 나온다니까.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이제 어저께, 그래서 내가 지금 이틀 동안, 일단 여러분 지금 그 포털에 들어가 보세요. 포털에 들어가 보면, 예, 지금 포털에 딱 들어가서 보면 국정원 해킹 뉴스가, 예, 국정원 해킹 뉴스가 안 보여요. 그죠? 국정원 해킹이란 단어 자체가 안 보여. 지금 여러분 모바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그 모바일로 검색을 해보면 국정원 해킹이라는 단어 자체가 뉴스 그 제목에서 사라졌어. 사라져버린 거야. 왜 그럴까요? 예, 이게 왜 그럴까요? 오늘 아침에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 오늘 아침에 진짜 중요한 뉴스가 나온 거야. 국정원 해킹에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할 너무 중요한 뉴스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아까 오전 한 11시경? 그때부터 싹 사라지더라고. 왜 사라졌느냐 하면 신경민 찾아봐. 신경민에 오늘 오전에 10시 정도에 신경민 의원이 발표한 게 있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자살한 국정원 임씨가 삭제 권한이 없었대.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씨가요, 4월 달에 이미 다른 부서로 전출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삭제 권한이 없었대. 4급 공무원은 삭제 권한이 없었다는 거야. 이 뉴스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든요. 국정원 해킹 사건의 가장 결정적 뉴스야. 이거 봐. 몰랐지? 이 뉴스가 뜨니까 국정원 해킹 자체가 싹 사라진 거야. 국정원 직원 임씨가 국정원의 그 자료를 삭제할 권한이 없다. 그걸 신경민 의원이 밝혀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게 국정원 내규래. 또 하나는 뭐냐, 이 프로그램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이 미국의 서버로 지나간대. 여러 나라를 돌면서 이제 그 해킹을 하는 건데 미국의 서버를 반드시 통과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국정원의 국가 기밀이
국정원의 기밀사항이 미국의 서버로 그대로 다 전송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중요한 뉴스야. 빼도 박도 못하는, 이거 결정타예요, 결정타. 4급이라서 삭제 권한이 없대. 그게 국정원 내규래. 그러자 이 뉴스가 싹 사라진 거야. 기가 막히죠? 내가 볼 때 이탈리아 해킹팀 그 해킹 프로그램 미국이 만든 것 같아. 미국의 NSA에서 NSA? 거기서 내가 볼 때 만든 거야. 치명적 증거가 나왔어. 4월 달에 전출했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 기사가 한겨레 경향도 메인으로 안 띄우는 거야.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뉴스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한겨레 경향도 마티즈 얘기만 하지, 이 뉴스를 메인에 안 띄우는 거야. 이 국정원 해킹 뉴스에서 얼마나 중요한 뉴스인데, 이게. 지금 자살한 국정원 임씨에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워갖고, 자살한 임씨가 실수로 모든 걸 삭제한 다음에, 자기 실수를 반성하면서 자살했다고 그게 스토리였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국정원 임씨는 삭제할 권한이 없대. 그럼 어떻게, 누가 삭제했냐는 거야. 누가 삭제했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뉴스인데, 왜 마티즈 색깔 뉴스만 나오냐고. 마티즈 뉴스 내가 뭐라 했어. 마티즈 변호파 중요하지 않다. 한마디로 CCTV에 차가 다른 차야. 다른 차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아니라고 계속 시간상 그 차가 맞다. 개소리 하면서 일부러 논란 속에 여러분을 가둬둔 거예요. 뭔가 조작이 있다 이러면서 아무 상관없는. 자, 여러분 6시 50분경에 지나간 빨간 마티즈가 그거 하나겠어? 다 다르더만. 가드도 다르고 안테나도 다르고 차 번호판도 달라. 그런데 왜 그런 엉뚱한 빨간 마티즈를 이게 그 임과장 차라고 왜 뉴스에 뿌렸어? 그걸 왜 뿌린 거야? 그래놓고 왜 논란을 만들어? 그래놓고 막 비교 분석해갖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마냥. 아니 다른 차례니까. 언론에 공개된 빨간 마티즈, CCTV 빨간 마티즈 다른 차야. 그런데 왜 그걸 임과장 차라고 제공해놓고 그 쓸데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켜. 지금 중요한 건 국정원에서 자살한 임씨는 삭제 권한이 없었대잖아. 누가 삭제한 거냐고. 누가 왜? 그래놓고 왜 국정원 임씨가 삭제했다라고 허위 보도를 했냔 말이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눈 돌리기형 아주 심각한 문제야. 아니 이렇게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메인에 없냐? 여러분 지금 신경민 검색해가지고요. 그 뉴스 좀 띄워줘. 신경민 그다음 얼마 더 웃긴 거. 내가 신경민을 딱 검색했다. 그랬더니 어떤 신문이 정확도 1위로 나오냐? 국제신문. 연합뉴스도 썼고 다른 뉴스도 다 썼어. 그런데 제일 위에 올라온 게 국제신문이야. 잘 모르는 신문. 그래갖고 내가 국제신문밖에 기사를 안 썼어? 기사 더보기 들어가니까 죄 썼더만. 다른 사람들 다른 뉴스들도 썼는데 가령 뉴시스라든가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뉴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게 메인으로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일부러 이름 없는 국제뉴스, 국제신문을 메인으로 딱 띄운 거야. 그래서 그걸 작업한 거죠. 그쪽으로 유도해서. 아마도 가장 내용이 부실했던 뉴스 같아. 가장 부실한 뉴스를 띄워놓고 거길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은 거야. 그러니까 그 유서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제신문, 아니 삭제 권한이 없는 직원이 어떻게 삭제를 해? 국정원 내규에 거기다 전출 간 사람이 4월에 그 일을 하다가 전출을 간 사람이 거기다 삭제 권한도 없는 4급 직원이 임의대로 혼자 삭제를 하고 자살을 했다? 그게 말이 되냐고. 삭제 권한이 없는데. 지방신문을 가지고 그걸 메인으로 네이버 메인에 국제신문이 제일 위에 뜨게 조작을 해놨더라고. 이게 뭐냐면 내가 그랬잖아. 네이버에서 5만 개의 아이디가 움직인다. 네이버 5만 개 아이디가 국제신문 클릭을 한 거지. 그럼 국제신문이 메인으로 떠. 그래서 좀 더 영향력 있는 모든 사람이 보는 신문이 아닌 걸로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딱 조작을 해놨더라고. 지금요. 그 누구야 신경민
신경민 저기 뉴스를 검색해가지고 그걸 메인으로 띄워내야 돼. 많이 알려야 돼요. 예. 예. 네이버 드립 고소하겠습니다. 고소해봐. 너 네이버야? 고소해봐.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신경민, 아니, 이게 다음도 그래요. 지금 다음도 신경민 뉴스가 메인에 없어. 다음은 지금 신경민 뉴스가 메인에 나왔어요? 내가 아까 30분 전인가 1시간 전에 봤을 때 다음에 없었어. 지금 다음에는 메인으로 떠요? 신경민 뉴스가? 다음도 메인에 없대잖아. 거봐, 메인에 없다니까? 지금 네이버나 포털에 메인 뉴스에 그게 없어. 작업을 한 거야. 5만 개의 아이디로 작업을 해가지고, 예. 지금 이 뉴스를 숨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신경민 뉴스에 대해서, 가령, 물론 팩트TV 뉴스도 좋은데, 사실 이거는 온 국민이 알아야 될 뉴스잖아요. 온 국민이 알아야 될 뉴스면, 온 국민이 아는 뉴스를 이용하세요. 가령 연합뉴스. 저기잖아. 메르스 사태로 모든 사람들이 연합뉴스 속보를 봤잖아. 연합뉴스 기사가 자세하면 연합뉴스를 먼저 올리세요. 그러니까 그 연합뉴스의 기사 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팩트TV나 한겨레를 같이 붙여서 그래서 관련 뉴스가 많다라는 그걸 하나의 그 SNS 게시물을 만들어 갖고 뿌리세요. 이거 널리 알려야 돼. 예. 연합뉴스 같은 거를 딱 올리면 사람들이 연합뉴스는 객관적인 줄 알거든. 아닌데 어쨌거나 연합뉴스도 다뤘다. 연합뉴스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세계일보도 올리고 한겨레신문도 올리고 팩트TV도 올려서 모든 언론사가 다뤘다는 거 그거를 딱 보여주면서 요거를 뿌리셔야 돼요. 이거 진짜 온 국민이 알아야 될 뉴스야. 아무도 몰라. 왜? 포털 메인에 안 나와. 포털 메인에 안 나와. 그래서 지금 아무도 몰라. 이 뉴스를요 메인으로 띄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NS에다가 뉴스 제목 쓰고 그 다음에 그 뉴스 주소 링크 시키고 링크 주소 올리시고 그래서 카톡으로 또는 텔레그램으로 널리 알려주셔야 돼요. 이런 뉴스가 중요해. 가만 보면 이제 카톡 같은 데나 텔레그램에 카톡이나 다시 얘기를 하라고요? 요 얘기 다시 그래. 진정.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미안해. 알아들었어요? 예.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오늘 아침 매우 중요한 뉴스가 떴다. 그 매우 중요한 뉴스가 뭐냐 하면 신경민 검색해보세요. 예, 신경민이라고 검색을 하면 자, 우리 네이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왜 망치 부인은 맨날 네이버를 보세요?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보는 포털이에요. 그래서 그 네이버에서 그 어떻게 공작하는지를 우리가 늘 감시를 해야 돼요. 신경민 의원이 옛날에 MBC TV에 앵커를 했던 사람이야. MBC TV에 앵커를 했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번 국정원 해킹 사건에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신경민 의원 쪽에 보좌진이 좀 강화됐나 봐. 기자 출신들이 들어온 건지 굉장히 이번에 이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해서 줄기에 있는 굵은 기사거리들을 내놨는데 한 번도 이 사람 기사가 메인에 안 나오더라고. 자, 좌우지간. 이거 봐봐. 신경민 검색하면 벌써 한참 전에 한국 IP 136개 이 얘기가 떠. 이게 정확도라는 게 뭐냐면요. 가장 많이 클릭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클릭한 뉴스인데 여기 보면 연합뉴스 신경민 이거 하나 뜨죠. 그래놓고 밑으로 내려가면 메인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까는 국제신문이었는데 국제신문 2위로 내려가고 연합뉴스가 떴어. 다른 얘기들로 넘어갔어. 실제로 신경민을 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국정원 임과장 4월 진출 삭제 권한이 없었다. 이거 되게 국정원 자살한 임과장이 이미 4월에 그 일에서 전출을 했고 삭제 권한이 없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내가 아침에 확인하니까 국제신문이 메인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연합뉴스 이 자리에 연합뉴스 자리에 그 국제신문 뉴스가 올라가 있는 거야. 연합뉴스 자리에.
그러다가 지금 내가 한마디 했더니 바뀌었나봐. 좌우지간. 그래서 이 연합뉴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뉴스를 전체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쫙 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알만한, 아니면 이 장면을 캡처를 해도 돼요. 여러분이 신경민 검색을 해서 신경민 국정원 임과장 삭제건 없었다라는 이 장면을 캡처를 해서 여러분의 그 지인들에게 뿌리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국정원 임과장은 4월에 전출을 갔어. 전출이 뭐냐 하면 그 일에서 다른 데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전출이란 게 뭐냐? 어떤 직위에 있었는데 그 직위에서 물러나서 다른 일로 옮겼다. 그게 전출이야. 직장생활 안 해본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는 말이더라고. 누가 전출이 뭐예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4월 달에 다른 일로 옮겼고, 그 다음에 삭제 권한도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삭제 권한이 없었던 국정원 직원이 이 중요한 뉴스를, 그러니까 그 중요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었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상부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다. 되게 중요한 뉴스인데, 아니 이렇게 중요한 뉴스가, 자 이제 이해가 돼요? 예,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이렇게 중요한 뉴스가 어떻게 메인에 안 떠? 예. 아니 이렇게, 여러분 이 뉴스 중요하지 않아요? 신경민 의원이 밝힌 이 뉴스, 죽은 자살한 임과장이 삭제 권한이 없는 사람이고 4월 달에 이미 전출했던 사람이다. 이걸 지금 알아낸 거야.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국정원 해킹 사건의 거의 뭐라 그러나 스모킹건? 결정적 단서야 이거. 그런데 세상에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국정원 해킹이 아예 메인에서 사라졌어. 네이버 메인에서 국정원 해킹이 사라졌어. 숨기고 싶은 거지.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보니까 이 국정원 해킹 뉴스가 지난주부터 떴을 때 연예인 스캔들을 뿌리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걔 누구지? 고현정, 조인성 연애설 퍼뜨리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 마비시키고, 그리고 막 디도스 공격을 해가지고 민주 세력의 소통을 방해했어. 그게 첫 번째 주말의 이야기야. 그 다음에 첫 번째 주말이 지나서 지난주부터 뭘 했냐면, 지난주 중반부터는 갑자기 개표 부정 얘기가 또 나오는 거야. 디립다 개표 부정. 그래갖고 나를 계속, 내가 타겟인 것 마냥 나한테 계속 나를 막 언급하면서 개표 부정 시비를 거는 거야. 막 한판 붙자는 식으로. 뭐 끝장 토론 하자는 둥. 그런 개소리를 하면서 개표 부정 얘기로 물타기를 한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계속 개무시를 했지. 내가 볼 때 그 얘기는 그 개표 부정 얘기를 해서 내가 국정원 해킹 문제를 다룰 때 내 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했나 봐. 근데 내가 방향을 바꿔갖고 개표 부정이 헛소리 하는 거를 이틀 동안 방송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어제 저녁 때 연예인 스캔들이 동시에 터지는 거야. 연예인 스캔들이 막 동시에 터지면서 막 뉴스를 분산시키는 척 하더니 오늘 아침에 급기야 사라졌어. 마티즈 얘기하다가. 뭐 백주부, 뭐 전지현, 김우빈, 톱스타 스캔들이 터진 거야. 김수현, 이복 동생. 와, 모으고 모은, 아니 그 이복 동생을 몰랐겠어? 또 내년 초가 산딸이면 벌써 임신한 지 알은 지 2달 안 됐겠어. 안 그래? 거기다가 신민아랑 연애한 지도 몇 달째라며. 그걸 몰랐겠어? 김수현 이복 동생, 백주부 아버지 성추행, 전지현 임신, 김우빈 신민아 연애, 이게 어젯밤에 다 터진 거야. 아니 그게 다 어저께 처음 알려졌겠냐? 그게 말이 돼? 백주부 아버지. 자, 좌우지간. 그래서 근데 내가 백주부 좀 수상하다. 저 계속 띄우는 건 뭔가 수상하다 그랬지 내가. 그거 벌써 그거 몇 주 안 된 것 같은데? 한 2주 전쯤에 내가 그 사람 얘기하면서 뭔가 이상하다. 모든 곳에 다 나올 때는 수상한 거다. 저 뭔가 써먹을 때가 있다는 거다. 내가 분명히 그 얘기했잖아. 그러더니 역시 떠. 스캔들로 쓰려고. 얘네들이요. 연예인을 일부러 띄워요. 막 띄운 다음에 잡아먹는 거야. 연예인을 막 띄워가지고 스캔들로 써먹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볼 때 이걸로 백주부는 타격받지 않아. 왜?
아버지가 잘못한 걸 자식에게 물으면 연좌제잖아. 이건 아주 순간을 넘어가려는, 국정원 해킹 사건을 덮고 가려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김우빈, 김수현 최고 스타 아니냐? 내가 볼 때 원빈 조인성보다 김우빈하고 그 김수현이 더 인기 있는 걸로 알아. 몸값이 더 높지 않나?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지금 뭐 장동건, 원빈, 조인성은 한물 간 거야. 실제로 지금 김수현하고 김우빈이 우리 딸 때문에 그런가? 우리 딸에게는 최고의 스타야. 김우빈이 누군지 몰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청소년들은 다 알아요. 예. 김수현하고 김우빈이 인기 최고야. 그러니까 거기다 신민아. 소주 광고에 나오는 사람이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잖아. 신민아가 소주 광고에 나와. 그러니 신민아, 김수현, 김우빈이면 초특급 초대박 스타 스캔들이야. 그게 터진 거야. 얼마나 급했으면. 국정원 해킹을 덮어야 된다는 가열찬 열망이, 내가 볼 때 제목을 바꾸자. 그래. 그들의 노력에 부응해줘야지. 그래. 이름을 구체적으로 김수현, 신민아, 또 김우빈, 백주부, 전지현도 넣어줄까? 자, 니들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야. 그럼 나도 부응해줘야지. 그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급했으면 연예인 스캔들을 뿌리냐고.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또 있었냐면요. 이렇게 초특급 스타들의 어마어마한 스캔들 22가지인가가 동시에 터진 적이 있었어. 그게 언제냐? 삼성 엑스파일이라고 터졌을 때. 그게 2005년에서 6년경이었는데 2005년 아니면 내 기억에는 6년 가을 정도 됐을 것 같아. 아니야. 6년 여름 가을 뭐 이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삼성에서 우리나라의 판검사들한테, 삼성에서 우리나라 판사, 검사, 고위 공직자들한테,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용돈 줬다. 돈 주고 뇌물 줘서 그래서 키우고 있다. 그런 명단이 공개가 됐어. 그게 삼성 엑스파일이야.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바로 2005년에서 6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게 왜 터졌냐 하면 삼성이 검사, 판사, 고위공직자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 주고 관계를 골프 뇌물, 그 다음에 무슨 명품 시계 이런 걸로 뇌물 주고 있다라는, 누가 얼마 받았다는 명단이 떠버린 거야. 그게 삼성 엑스파일이야. 그 삼성 엑스파일인데, 그 삼성 엑스파일을 그게 또 터졌어. 그러자 갑자기 그 며칠 뒤에, 한 2, 3일 뒤에 연예인 엑스파일이 터진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톱스타들, 누가 도박을 해서 도박빚이 많아서 누구랑 강제로 결혼을 했다는 둥, 재벌의 세컨드였던 여자랑 결혼했다는 둥, 어느 여배우랑 무슨 언론인 사장이 붕가붕가 하다가 언론인 사장이 복상사를 했다는 둥, 그런 얘기가 20몇 가지가 터진 거야. 그런데 그 20몇 가지가 터진 그 연예 정보가 어디서 터졌냐 하면, 그게 소위 CJ라는 기획사, 제일기획인가? 연예기획사에서 스타들, CF를 찍기 위해서 스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거야. 그런데 부정적인 소문들을 수집해 왔는데 그 내용이 갑자기 해킹을 당했다. 그러면서 그게 터진 거야. 난리도 아니었어. 그런데 그 제일기획도 내나 삼성 계열사야. 삼성가야. 삼성 가문하고 통하는 기획사에서 연예인 엑스파일이 터져가지고 온 국민이 연예인 엑스파일을 다 돌려봤어. 다 돌려봤잖아. 그래갖고 그 유명 여배우는 한 10여 년 우리나라에 안 나타나, 7, 8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활동도 못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초특급 연예인들의 스캔들이 굉장히 급했다는 얘기야. 어린 사람들은 몰라. 10년 전 얘기라. 10년 전 얘기라서 연예인 엑스파일을 모를 거예요. 그 연예인 엑스파일이 그렇게 터진 사건이야. 예. 그 여배우가 누군지 난 몰라요. 이름을 모르는 여배우였어요. 그 당시 되게 유명한 여배우였다는데, 하여튼 그랬어.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몸값 높은
연예인들을 팔아가지고 그 몸값 높은 연예인들의 스캔들을 터뜨려서 그리고 그때 누구였지? 어떤 여배우는 무슨 재벌가의 사장이랑 결혼을 했다. 외국에서 결혼했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 어마어마했다니까. 최고의 스타들이 총 터진 사건이었어. 난리가 났었지. 그래서 결국 삼성 엑스파일을 아무도 몰라. 여러분, 삼성 엑스파일은 모르고 연예인 엑스파일은 들어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연예인 엑스파일을 터뜨려서 삼성 엑스파일을 덮은 거야. 예. 삼성 엑스파일을 덮은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3S 정책이라는 거야. 3S 정책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국민들의 눈을, 국민들이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딴 데로 돌리는 거야. 그래서 스포츠, 그 다음에 섹스, 그 다음에 스크린. 여기서 스크린이라는 게 뭐냐면 영상자료. 지금은 야동이겠죠? 야동이나 동영상. 여러분, 오늘 또 하나 사회면 뉴스로 보복성 포르노 동영상. 보복성 포르노 동영상이 문제입니다. 피해자들 인터뷰 막 나오고. 감이 안 와? 연예인 스캔들이 대거 터진 다음에 보복성 포르노 동영상 뉴스가 어제 저녁부터인가 오늘 아침부터야 쫙 뜨더라고요. 예. 이게 뭐야? 세 가지를 이용하는 거야. 섹스, 스크린, 그리고 스포츠. 스포츠는 뭐냐? 농구 감독 가짜 농구 감독 사기친 거, 최홍만 무슨 사기 혐의, 무혐의 이런 거. 그래서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그리고 타이거 우즈 얘기. 며칠 동안 타이거 우즈더러 은퇴하라고 미국 언론이 난리가 났다. 타이거 우즈가 지난번에 컷오프 된 거 한 몇 주 됐거든? 근데 요즘에 타이거 우즈에 대해서 마치 미국 언론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예. 한마디로 스포츠 스타들의 뉴스가 많아졌어. 섹스 동영상 뉴스가 많아지고, 연예인 스캔들의 뉴스가 많아졌어. 그럴 때는 반드시 숨기고 싶은 정치면이 있다. 예. 이게 3S 정책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막 대량 살포 중이야. 다급했단 얘기야. 왜? 사람이 죽었어요. 국정원 직원이 유서를 써놓고 죽었어. 그런데 그 유서 내용을 아무리 봐도 죽을 이유가 없어. 법대로 했고, 민간인 사찰 안 했고, 그런데 자기가 삭제를 했는데 그건 자기 실수고. 그것 왜 죽냐고.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죽었냐고. 그런데 그 국정원 직원의 죽음이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해서 죽었다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내부에서 4일 동안 강도 높은 내부 감사를 받았대. 그러면서 부인이랑 딸까지 국정원에서 감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국정원 임씨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아니, 그 자료 삭제했다고 왜 부인하고 딸을 감찰해? 뭔 얘기야 지금. 이미 4월 달에 전출간 그 국정원 임씨를 4일 동안 강도 높게 감찰했다는 거야. 감사를 했대요. 그러면서 부인하고 딸까지도 국정원에서 연락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 국정원 임씨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걸 갖다가 누구에게 지금 이 국정원 해킹 사건을 임씨의 자살로 마무리하려고 그랬어. 그러면서 더 이상의 야당의 공세를 중단해라. 그러면서 막 월요일이었잖아 그게. 월요일에 국정원 직원 일동이라는 성명서가 나오면서 야당은 더 이상 정치 공세를 중단해라. 근데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는 언제 서명 안 했다. 서명도 안 했는데 왜 일동이냐. 문제가 제기된 거야.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런 상황인데 내가 볼 때 이건 국정원에서 나온 제보야. 국정원 임씨가 삭제 권한이 없었다는 국정원만 아는 얘기야. 국정원 임씨가 4월 달에 전출을 했고 그리고 4급이라서 삭제 권한이 없다라는 내규는 국정원만 알아. 그걸 신경민 의원한테 누군가 줬다는 얘기잖아.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지금 국정원 임씨가 자살할 근거가 없어.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국정원 해킹 때문에 자살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 자살했다면 다른 이유로 자살한 거고 지금 국정원 임씨가 해킹 때문에 자살했다는 건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이게 지금 국정원 임씨가 자살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유서도 말이 안 되고, 아니 국정원 임씨는 그럼 삭제할 권한이 없는데 만약에 삭제를 했다면 누군가 위에서 조직적으로 시켰다는 얘기야. 국정원 임씨가 진짜 삭제를 했다면 독자적으로 삭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삭제했다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조직적 삭제였다는 거야. 무슨 가족을 압박하겠어 설마. 좌우지간 국정원 해킹 사건의 핵심은 신경민 의원이 밝혀낸 내용이에요. 새정치연합에서 뭐 이병호, 원세훈, 나노테크 등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도 전현직 국정원장을 고발키로 했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현직 국정원장까지 고발을 했고, 새정치연합은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 삭제된 내용은요, 100% 복원은 안 될 거라고 본대. 100% 복원할 수 없다라고 본다는 거야. 다만 100% 아는 사람들은 있어. 미국의 개인 민간 회사 서버를 우리 국정원의 그 해킹 프로그램이 지나갔대요. 그러면 거기에는 흔적이 남았을 거야. 거기에는 흔적이 남았을 거라는 거야. 신경민 의원이 밝혀낸 두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이 여러 나라를 돌아서 IP를 이제 숨긴 건데, 그 중에 미국의 민간인 회사 서버를 통과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국정원의 국가 기밀이 미국의 민간인 서버 회사에 그대로 다 전달됐다는 얘기야. 기밀 유출 행위이고 이게 현행법 위반이라는 거야. 이거 그 기사를 읽어줘야 되겠구나. 내가 말로만 하면 안 돼. 가만 있어보자. 내가 아까 봤던 기사 좀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게 너무 중요한 뉴스라서. 자, 우리 건빵들 알아듣겠어요? 지금 뉴스가 뭔지 잘 모르는데, 뉴스가 잘 뭔지 모르는 사람들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 이해하겠어요? 어떤 건빵이 또 나한테 아침에 신경질 냈어. 망치야, 말이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알아듣겠어요? 예. 자, 얘기할게요. 보세요. 신경민, 죽은 임과장 삭제 권한도 없고 4월에 전출돼. 그리고 국정원 데이터가 미국 서버 이용.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경민 의원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자살한 임모 과장이 지난 4월 전출됐으며, 한마디로 보직이 이동됐다는 얘기야. 딴 데로 옮겨졌다는 얘기야. 삭제 권한이 없었다며 데이터 삭제에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마도 이 국정원 임씨는 다른 문제로 4월 달에 문제가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전출되고, 그리고 조사를 받았겠지. 또 국정원 해킹, 이건 내 추측이에요. 4월 달에 전출되고 삭제 권한이 없었던 임모 씨가 왜 그 해킹 자료를 삭제했다고 거짓말을 할까? 또 국정원 해킹 데이터가, 이 두 번째 이야기. 국정원의 해킹 데이터가 미국의 서버를 이용한 관계로 우리 감청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예.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 의원은 2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이 국정원 현장 조사를 수용한 정보위원회 이후 임 과장이 숨지기 전날까지 4일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중요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숨진 임 과장은 지난 4월 타 부서로 전출됐고 4급 이하는 삭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국정원 내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위 이전에 삭제했다고 가정하면 권한도 없는 4급 직원이 어떻게 삭제했는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만약 정보위 이후에 삭제했다면 집단적 조직적인 광범위한 삭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임 과장이 여기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요구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란 감이 와, 안 와?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뉴스란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오지? 이거 얼마나 중요한 뉴스야.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요, 메인에 떠야 돼, 메인에.
이거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야. 이거 노무현 탄핵만큼 심각한 문제라니까. 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메인에 한 줄도 안 떠, 이런 뉴스가. 또 신 의원은 국정원 해킹 데이터가 미국에 있는 해외 서버를 거치도록 돼 있어 실정법 위반은 물론 삭제된 데이터의 100% 복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비영리 연구팀인 시티즌 랩의 작년 2월 보고서를 이용한 신 의원은 국정원의 해킹 데이터가 미국 시카고의 회사 서버를 통해 지나간다며 이탈리아 해킹팀 업체가 의도적으로 미국 서버를 이용한 것이다. 이거 봐. 이탈리아 해킹팀 업체가 왜 의도적으로 미국의 서버를 이용했을까? 이 이탈리아 해킹팀은 정말 이탈리아 해킹팀일까? 이거 미국의 자회사 아니야? 어? 이 이탈리아 해킹팀 업체가 의도적으로 미국 서버를 이용한 것이다. 국정원은 아마 미국 서버 존재 사실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시티즌랩은 이 방식이 미국 법을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의 동의가 없다면 우리 정부가 미국의 주권과 내정 불간섭에 대한 국제법 원칙도 어긴 것이라며 우리나라 감청 데이터가 미국 정부와 사기업에 낱낱이 공개됐다는 뜻이고 우리가 기밀을 함부로 다룬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해외 데이터 서버까지 지웠다면 로그 자체가 영구 삭제돼 복구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며 100% 복구를 공언한 국정원과 여당을 겨냥했다. 중요한 뉴스란 감이 딱 오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명박 정부 때 유달리 포털 네이버도 털리고 네이트 털리고 네이트온 했던 사람들 다 털렸잖아. 몇천 명 3,400명인가가 정보 털렸잖아. SK 털리고 그래서 이명박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인정보가 다 털렸잖아. 기억나죠? 쇼핑몰들도 다 털리고 그 해킹을 매번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이 해킹했다 그랬어. 농협도 털리고 그죠? 농협이 수시로 털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전부 다 북한이 해킹을 했다 그랬어. 그래서 북한이 그랬다는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2년 전에 했었던 북한에서 했던 해킹과 같은 IP에서 해킹을 했다고 발표를 한 거야. 이명박 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했지. 그러니까 2년 전에 북한이 중국의 한 IP로 우리나라를 해킹을 해서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2년 동안 우리 정부는 그 IP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2년 만에 북한이 또 그 IP로 우리나라를 쑥대밭을 만든 거냐? 그랬더니만 다음날 뉴스가 나왔어. 북한이 그랬단 구체적 증거는 없다. 틀림없이 뉴스에 2년 전에 북한이 해킹할 때 썼던 IP로 또 해킹을 했다라고 뉴스가 막 보도가 됐어. YTN이니 막 이런 데서 KBS, MBC, SBS.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한 거야. 아니 그니까 북한이 2년 전에 썼던 IP로 지금 또 우리나라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 그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아무 조치도 중국에 안 해가지고 그게 중국 빌린 IP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지금 또 당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진지하게 질문을 했지. 다음날 북한이 해킹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면서 뉴스가 나왔어. 그래서 이제 흐지부지 된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명박 전에 2007년경이야. 이명박 전에 2007년경에 2006년인가 7년에 네티즌이 글을 쓰려면 후원 감사합니다. 반드시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되도록 법을 바꿔요. 새누리당이. 기억나? 그래가지고 2006년에 모든 국민이 주민번호를 등록해 놓고 글을 쓰게 해. 그러면서 지네들은 그 주민번호를 한 사람에게 여러 개를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댓글 작업을 하게 된 거야. 우리는 모두 내 실명으로 하는데 저놈들은 남의 거를 빌려가지고 남의 아이디를 빌려서 악플을 달았던 거야. 그래갖고 그렇게 빌린 아이디가 지금 5만 개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해킹이 막 일어나니까
올해부터 주민번호를 모두 삭제한다는 거야. 올해부터 모든 주민번호를 삭제한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데이터는, 그러니까 결론은 누가 해킹했는지 몰라. 네이버나 네이트나 SK나 그 많은 해킹을 누가 했는지 몰라. 근데 좌우지간 국정원 그 해킹 업체와의 메일에 SK 얘기가 있긴 있었어. 그치? 국정원 해킹 메일에 SK 얘기가 있긴 있었어. 그치? 하여간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해킹이 됐는데 그 해킹을 누가 했는지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고요. 북한이 했다라고 떠들다가 그게 말이 안 돼갖고 접었어, 그 얘기는. 그래서 그 많은 우리의 개인정보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 은행 정보, 국민카드도 다 털렸잖아. 은행 정보도 다 털리고, 국민카드, 뭐, 신한카드, 우리카드, 뭐, 다 털렸어. 그 다음에 포털에 있는 모든 개인정보 털렸고, 예. 네. 좌우지간, 그런 상태에서 자기네들은 모든 주민번호를 지워라. 어제 누구니? 문성근 선수가 그 얘기를 했잖아. 지네들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든 정보를 지우고 있는 거 아니냐. 하여튼 지금 이 국정원 해킹 사건은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예. 매우 심각한 문제야. 그 다음에 나는 또 하나, 여러분 이제 요 며칠 전에 연변에서 연변에서 스미싱이라 그러나, 왜 전화해가지고 그 사기치는 애들, 전화 사기, 보이스피싱. 연변에 보이스피싱 두목이 잡혔어. 대구 호텔에서. 연변에서 보이스피싱으로 200억인가를 가로챈 두목이 대구로 신혼여행을 와서 대구의 호텔 앞에서 잡혔대. 나는요, 200억이나 사기를 친 보이스피싱 업체 대표가 아무것도 볼 거 없는 대구에 이 여름에 신혼여행을 왔다? 좀 이상하지 않아? 그걸 중국 공안이 알려줘서 잡았다는데, 아니 바보 등신이 아닌 다음에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극서지야, 극서지.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가장 더운 데라고. 이 여름에 대구에 신혼여행을 200억을 사기친 보이스피싱 사장이? 좀 이상해. 대구 사람도 여름에 도망가고 싶은 대구를. 자, 그러면서 또 하나 관련된 뉴스, 관련이라기보다 또 다른 뉴스인데, 여러분 국정원에서요, 자 잘 들어, 이건 별개의 문제야. 별개의 문제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국정원에서 유호성 간첩 증거 조작을 할 때 중국의 심양에 있는 조선족하고 거래를 했어. 중국 심양에 있는 조선족을 시켜서 중국 공안 문서를 위조했다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회사를 운영하는 애들이 누구다? 조선족 애들이다. 걔네들은 우리의 정보를 어디서 얻었을까? 어디서 얻었을까? 국정원과 조선족이 같이 간첩 증거를 조작했던 적이 있다. 그리고 이 국정원 보이스피싱 회사 대표가, 아니 국정원이 아니라 중국의 보이스피싱 회사 대표가 대구 호텔 앞에서 잡혔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많은 정보가 지금 해킹이 됐는데 누가 했는지 모른다. 브로커가 있고요. 돈 주고 사요. 브로커가 있고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조선족이세요? 예. 뭐 조선족 보이스피싱 업체에서 근무하세요? 당연히 우리도 알고 있죠. 우리의 정보를 뭐 10원에 팔았다, 20원에 팔았다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굳이 지금 막 열심히 설명하시는 게 왠지 연변에서 활동하시는 보이스피싱 업체로 보인단 말이야. 이럴 땐 그냥 조용히 있으시면 돼요. 예.
좌우지간 우리의 정보를 누군가 돈 받고 팔았어. 그런데 하여튼 우리의 정보가 거래되고는 있어. 그걸 거래하는 게 누군지는 몰라. 잘 들어. 잘 들어. 내가 국정원이 연변 조선족한테 우리 개인정보를 팔았다라고 얘기했어? 그런 얘기 안 했어. 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디 딴 데 가서 헛소리 하지 마. 나는 국정원이 이 연변의 조선족이 우리나라 국민을 해킹하도록 했다라거나 국정원이 연변 조선족한테 우리 개인정보 팔았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 다만 팩트는 국정원이 연변 조선족 조직하고 같이 유우성의 간첩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증거 조작한 공안문서를 조작했던 전적이 있다. 거기 관련된 조선족이 몇 명 있다. 이게 팩트. 그리고 좌우지간 우리를 해킹했던 게 심양에서 시작된 IP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 심양이 어디냐면 중국의 동북지방이야. 한마디로 국정원이 유우성 간첩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간 곳도 심양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 길림성에 가려면, 한마디로 백두산을 구경하러 가려면 우리나라에서 심양으로 비행기 타고 가. 거기서 다시 백두산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심양이 중국의 우리나라 옛날의 간도지방, 한마디로 고구려 지방의 중요한 공항이야. 그 심양이 그 지역의 중심지이고 거기에 국정원 직원이 가서 거기서 조선족을 만나서 유우성 간첩 증거를 조작한 전적이 있어. 이미 뉴스에 나왔어. 예. 그 간첩 이거 무슨 얘기지? 내용 핵심 내용 좀 저기 해줘봐요. 유튜브 뉴스 영상을 보기가 좀 겁나. 하여튼 그랬다는 게 팩트야.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보이스피싱 회사 대표가 대구로 신혼여행 왔다 잡혔다는데 왜 하필 대구로 왔을까? 200억이나 사기를 친 보이스피싱 회사 대표가. 나는 그게 좀 수상하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뉴스다. 그 심리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게 그냥 뉴스에 대한 나의 인상이야. 근데 좌우지간 그 과거의 뉴스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해킹이 한참 심각할 때 이명박 때 심양 IP로 잡히는 IP에서 우리의 은행이나 뭐 카드사를 해킹했다라는 보도가 분명히 있었어. 기억나죠? 찾아봐. 심양 지역에서의 IP로 우리나라 정부를, 그러니까 우리 그 은행이나, 우리나라 은행과 각종 지역을 해킹했다라는 뉴스가 분명히 나왔었어. 기억나죠? 우리는 이 세 가지 뉴스를 그냥 나열만 하는 거야. 여름 휴가를 대구로 갔다니까. 200억을 그 뽀리깐 보이스피싱 회사 대표가 여름 휴가를 대구로 왔어. 신혼여행을. 그걸 지금 믿으라는 건데, 좌우지간 전 세계에 그 많은 휴양지를 다 두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더운 대구로 신혼여행을 온 그 마음을, 이해가 좀 안 되긴 해.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좌우지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알고 잡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좌우지간 각각의 따로따로 흩어진 뉴스인데, 따로따로 흩어진 뉴스인데 이 시점에 엎드려서 썼잖아. 국정원은 어떻게 알았을까? 저 내용이 뭐죠? 시사인 내용 엎드려서 썼잖아. 국정원은 어떻게 알았을까? 저 내용이 뭔지 우리 저기 함께 읽는 뉴스에 올려주세요. 좌우지간 중요한 건 이 국내에 그동안 있었던 많은 해킹 사건들, 그리고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국정원의 해킹 그 상담 메일에 등장했던 SK통신 이용자들, 그리고 국정원이 왜 20개를 주문했다, 라이센스 20개를 주문했다, 그 얘기가 20명을 해킹할 수 있는 거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래요. 동시에 20명이래. 동시에 20명을 해킹할 수 있는 기계였던 거야, 이게. 근데 이 동시에 20명을 해킹하는 기계에 또 다른 해킹하고 싶은 상대를 올려놓고, 그러면 위에 20개 중에 3개를 지워야 3개가 들어가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 하여튼 그런 국정원의 이제까지 해킹 관련 모든 해명이 거짓말이야. 그런데 지금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 사건이 터진 거야. 국정원 자살한 임 씨는 그 국정원 데이터를 삭제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 왜 삭제했다는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해? 어? 국정원에 지금 자살한 임씨가 국정원 직원 임 과장은 실제로 국정원의 그 해킹 데이터를 삭제할 권한이 없었대요. 삭제할 권한도 없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부서를 옮긴 게 지난 4월이래. 이미 3개월 전에 부서를 옮긴 사람이 3개월 뒤에 권한도 없는데 와서 그 중요한 데이터를 지웠다? 삭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중요한 뉴스가 왜 메인에 안 뜨지? 네이버도 다음에도 포털 메인에 안 떠. 신경민의 이 뉴스가 아예 언급도 안 돼. 그러면서 전병헌이 얘기한 그 마티즈 얘기만 메인에 떠 있어. 그 마티즈는 다른 차야. 한마디로 다른 차야. 그 CCTV에 잡힌 마티즈가 다른 차라고. 아무 상관없는 차야 내가 볼 때. 그런데 그 다른 차하고 뭐 의혹을 연병 지랄들하고 자빠진 거야 지금. 나는 그 CCTV에 잡힌 차가요 정확히 그 임 과장의 무슨 위치 추적으로 잡힌 줄 알았더니 그 CCTV에 잡힌 차가 시간대로 볼 때 임 과장이 그 시간대에 지나갔을 거라고 추측한다는 거야. 빨간 마티즈 그 하얀 번호판 다른 차라고. 남의 차야 남의 차. 지금 남의 차를 가지고 그 차랑 다르다, 번호표 색깔이 다르다, 별 개소리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얘기를 메인에 다뤄주면서 국정원 임씨는 삭제 권한이 없었다는 이 중요한 경찰이 지금 국정원 직원 차량이 동일 차량이라고 우기고 있어. 아니 누가 봐도 틀린 차를 왜 같은 차량이라고 우기냔 말이야. 그러면서 괜히 쓸데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곁다리 문제로 논쟁을 붙이고 거기에 매몰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이게 인터넷에서 아주 흔한 수법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이슈, 인터넷이 아니라 뉴스가 이래.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 그래갖고 막 전부 다 집중을 했어. 그런데 뭔가 이렇게 논란거리가 생겨. 그러면 그 논란거리에 대해서 해명하는 기사들이 나와. 그래서 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게 이제까지 얘네들이 했던 방법이에요. 지금도 내가 볼 때 저 마티즈 번호판 색깔로 일제히 그걸 뿌렸잖아. 경찰이 맞다고 우기고 있어. 그러면서 지금 이 중요한 임 과장은 자료 삭제할 권한이 없었다라는 이 중요한 뉴스는 꽁꽁 숨겨뒀네. 검색해야 보여. 자, 여러분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